한국 반도체 시대는 끝났습니다. 1년 전 베이징의 밀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반도체 관료 12명이 모였습니다. 66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이 드디어 삼성을 넘겠다고요. 삼성 주가 4만 원대, 시총 300조 원 증발, 글로벌 시총 48위 추락, 숫자가 전부 중국 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뒤 다시 모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공급, 시가총액 1000조 원,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동시에 넘어선 그 회사 때문에요. 박수를 치던 그 밀실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리웨이강입니다. 올해 61세고 중국 공업정보화부 반도체 산업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부국장까지 올라갔고 작년에 퇴임했어요. 중국 반도체 정책의 한가운데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틀린 판단이 바로 삼성전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5년 2월 베이징 중관촌 창문 없는 회의실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칭화유니그룹 전략 담당, SMIC 기술이사,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 실무진까지 중국 반도체의 핵심 인사들이었어요. 제가 퇴임 직전에 직접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안건은 하나, 삼성전자. 정면 스크린에 삼성전자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떨어졌어요. 주가 반토막, 외국인 지분율 50% 선 붕괴, 글로벌 시총 순위 28계단 추락. 회의실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드디어 확인한 표정이었어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시키지 않은 겁니다. HBM이 뭐냐면 쉽게 말해 AI의 책상이에요. AI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책상이 좁으면 서류를 펼칠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 칩을 한 층씩 쌓아 올려서 그 책상을 넓히는 기술이 HBM입니다. 전 세계가 이 책상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삼성은 그 줄에 끼지도 못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SMIC의 기술이사 왕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 부국장님,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이에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공장입니다. 설계 역량이 없어요. AI 시대에 설계 없는 메모리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제 아버지 리준밍은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1세대.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웨이강아, 10년이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는다. 10살 때도, 20살 때도, 제가 공업정보화부에 들어간 31살 때도. 그런데 아버지의 10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10년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 2월, 저는 그 스크린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되는 거 아닌가. 삼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지들,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한국 반도체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에서 이 판단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뒤 이 회의실에 다시 모이게 될 줄은,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가 정반대가 되어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당시 우리에겐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시작된 게 2014년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 실패한 프로젝트라고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우리가 빅펀드라고 부르는 정부 펀드가 있습니다. 1기 때 20조 원을 넣었어요. 2기 때 30조 원. 그리고 2024년에 출범한 3기는 66조 원입니다. 1기의 11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반도체를 사람의 심장에 비유하면서 중국의 심장을 외국에 맡길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건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66조 원짜리 수표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CXMT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었어요. 2016년에 세운 회사입니다. 불과 8년 된 회사가 세계 디램 시장 4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점유율 0%에서 시작해서 5%를 찍었어요. 2025년에는 10%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장 칩 쪽에서는 YMTC라는 회사가 칩을 294층짜리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아직 200층대에서 싸우고 있을 때요. 반도체 장비도 국산화율이 25%까지 올라왔고 전체 반도체 자금률은 10년 전 7%에서 30%로 뛰었어요. 목표가 70%였으니 절반밖에 못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 그걸 실패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온갖 제재를 걸어서 첨단 장비 수입을 막았는데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못 사게 막으면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락은 우리에게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SMIC의 왕아오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HBM도 못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한테 퇴짜 맞은 회사예요. 기술 기업이 아니라 메모리 공장일 뿐입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벗고 닦으면서 덧붙였어요. 한국 반도체가 기술력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규모로 버틴 겁니다. 남들이 연구한 걸 가져다가 대량 생산하는 데 특화된 거예요. 그 규모가 무너지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의 전략임원 천핑이 거들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결국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의 마샤오린도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게 실력 때문입니까? 타이밍이 좋았던 겁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맞아서 주저앉을 때 그 틈에 올라탄 거예요. 원천 기술이 있습니까? 설계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메모리 찍어내는 기계일 뿐이에요. 왕아오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기계는 새 기계가 나오면 교체하면 됩니다. 방 전체가 웃었어요. 천핑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삼성을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어요. 주가가 반 토막 났는데도, HBM 시험에서 떨어졌는데도, 뉴스에서는 아직도 반도체 강국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보기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K반도체라고 하던데 K-팝처럼 포장만 화려한 거 아닙니까?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저도 발언했습니다. 동지들,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AI 시대로의 전환에서 한국이 대응에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 분석 및 중국의 전략적 기회. 32쪽짜리였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어요. 한국 반도체의 시대는 지고 있다. 향후 3년 내 한중 반도체 역전이 가시화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문장이지만 당시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2명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의 실무진 마샤오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66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 CXMT를 삼성 규모로 키울 수 있어요. 왕아오가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삼성이 비틀거리는 이 틈의 시장을 최대한 먹어야 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삼성이 쓰러지는 사이에 범용 시장을 장악하고 66조 원으로 첨단 영역까지 올라간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계획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천핑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리 부국장님, 솔직히 아까 보고서 좀 보수적이셨어요. 보수적이라고요? 3년이 아니라 2년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HBM을 못 만드는 한 매 분기마다 격차가 벌어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상보다 한 세대 앞선 물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도에서 웃고 있던 그 시간, 한국 경기도 평택의 어느 클린룸에서는 새벽 4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10년이면 따라잡는다. 2025년 2월에 저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이었어요. 저는 이미 퇴임한 뒤였지만 그 회의실 멤버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단체 메신저방이 있었거든요. 반도체 전략연구회라는 이름의 방. 거기서 업계 뉴스와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CXMT는 예상대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고 빅펀드 3기 자금 집행도 순조로웠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고 우리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가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베이징 아파트에서 잠이 덜 깬 채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메신저 알림이 28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서너 개 오가는 방인데 28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화면을 열었습니다. 속보였습니다. 삼성전자 HBM3 12단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최종 통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삼성전자 HBM3 12단 엔비디아 통과. 한 단어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커졌어요. HBM3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AI의 책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책상이 아니라 메모리 칩을 12층까지 쌓아 올린 고급형 책상입니다. 바로 이 책상 시험에서 떨어져서 삼성이 추락한 건데 그걸 통과했다는 겁니다. 불과 7개월 전에 삼성은 끝났다고 선언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뉴스였어요. 하지만 메신저방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왕아오가 먼저 글을 올렸어요. 일시적 반등입니다. HBM3는 이미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장악했고 삼성이 지금 와서 통과해봐야 남은 파이가 없습니다. 뒤늦은 입장권일 뿐이에요. 천핑이 동의 표시를 했고 마샤오린도 동의합니다. 구조적 판단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늦게 시험에 붙은 거지 게임이 바뀐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웨이였어요. 장웨이는 저보다 12살 어린 대학 후배입니다.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반도체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중국 본토 출신인데 홍콩과 뉴욕을 오가면서 양쪽 시장을 모두 보는 사람이라 시야가 넓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종종 의견을 구했던 후배였어요. 형, 뉴스 보셨죠? 장웨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뭐랄까 긴장에 가까웠어요. 봤어. HBM3이 통과. 근데 늦은 입장권 아닌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직접 뜯어보니까 좀 다릅니다. 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9월 베이징의 저녁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형, 삼성 주가가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알아. 퀄 테스트 통과 뉴스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전환됐어요. 6개월 내내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소액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요. 3일 연속 5천억 원 이상 순매수입니다. 잠깐 뜸이 있었습니다. 형, 월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퀄 테스트 하나 통과했다고 기관들이 수천억을 넣지는 않아요. 저쪽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못 본 뭔가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7개월간 우리의 분석이 정확했는데 후배 하나가 전화 한 통으로 흔들어 놓으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장웨이, 기관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일 수도 있어. 퀄 테스트 통과 재료로 치고 빠지는 거지.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형, 단기 트레이딩이면 첫날 사고 둘째 날 팝니다. 3일 연속으로 같은 방향이면 그건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베팅입니다. 반박할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내드릴 테니 직접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반등이 아닙니다. 끊기 전에 장웨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형, 삼성 평택 공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HBM3이 양산 준비 아닌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웨이가 보내준 데이터를 노트북에서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투자은행 리포트 12건, 특허 출원 현황, 공급망 추적 자료, 한 장씩 넘기면서 점점 등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한 세대를 건너뛴 무언가였다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를 다시 그 회의실로 끌고 가게 될 줄은, 그리고 그때의 제 표정이 7개월 전과 정반대가 되어 있을 줄은, 장웨이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한 뒤 저는 결국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장웨이는 홍콩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올라왔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중관촌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0월 초 베이징의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장웨이는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형, 결론부터 말할게요. 삼성전자가 HBM3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야? HBM4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HBM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뛰어납니다. 3위 다음이 4인데 보통은 3위를 충분히 팔고 나서 4로 넘어가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삼성은 3위에서 밀린 상태에서 곧바로 4를 준비하고 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제 시험을 보는 대신 한 학년을 건너뛰어서 졸업시험을 치겠다고 나선 격이었습니다. 근거가 뭔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이 세 곳이 거의 동시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근거가 전부 같아요. 차세대 HBM 경쟁력 재평가. 형, IB 세 곳이 동시에 같은 판단을 했다는 건 셋 다 같은 걸 봤다는 뜻이에요. 장웨이가 화면을 돌렸어요. 장비 발주, 특허 출원, 공급망 추적까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삼성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 형, 그래서 제가 직접 뜯어봤어요. 장웨이가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평택 공장 장비 발주 규모가 HBM3이 양산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3위만 만들 거면 이만큼 장비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특허도요. 올해 삼성 HBM 관련 특허 출원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는데 3위 개선이 아니라 차세대 적층 기술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공급망 추적까지 전부 같은 방향이에요. 삼성이 다음 세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비, 특허, 공급망, 전부 같은 방향. 이건 3위 양산이 아니었습니다. 장웨이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먼 데를 보며 말했어요. 형, 저 2023년에 투자은행 실사로 삼성 평택에 간 적 있거든요. 새벽 4시에 클린룸에 들어갔는데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통역이 몇 시간째 일하시는 겁니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모르겠네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이 갈라져 있었어요. 약품 때문인 것 같았는데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장비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왜 장갑을 안 끼냐고 물었더니 맨손이어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고요. 장웨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통역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십니까? 그 엔지니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멈추면 따라잡히니까요. 카페의 소음이 잠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10년간 66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따라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진 손으로 새벽 4시에 맨손으로 진동을 느끼면서 장웨이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형, 아직 숫자는 몰라요. 하지만 방향은 확실해요. 숫자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반등이 아닐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이면 따라잡는다. 처음으로 그 말이 흔들렸어요. 따라잡는다는 건 상대가 멈춰 있을 때나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4개월 뒤 장웨이에게서 전화가 올 줄은, 그리고 그가 알려줄 숫자가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될 줄은. 그해 겨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었어요. 우리 CXMT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서버 업체에 납품한 디램 칩에서 불량률이 높다고 대량 반품이 들어온 겁니다. 싼 가격에 물량을 밀어넣었는데 품질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메신저방에 왕아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일시적 품질 이슈입니다. 수율 안정화가 진행 중이고 곧 해결됩니다. 1년 전이었으면 바로 맞습니다. 금방 해결되겠죠. 하고 댓글이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라고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삼성이 HBM4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금방 해결된다는 말이 예전처럼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12월에는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또 한 단계 강화한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합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는 세계에서 몇 군데만 만들어요.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 일렉트론,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회사들이 중국에 첨단 장비를 팔지 못하게 미국이 막은 겁니다. 이전에도 규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형 장비까지 범위를 넓혔어요. 네덜란드와 일본도 동참했습니다. 빅펀드 3기 66조 원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장비가 없어진 겁니다. 마샤오린이 메신저방에 한 줄을 썼어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그 한 줄이 66조 원의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큰 수표를 써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장비를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국산화율이 25%까지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25%라는 건 나머지 75%는 여전히 외국 장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 쓰는 장비는 국산화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빅펀드가 100조 원이 되어도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기술이었고 두 번째 균열은 장비였어요.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살 수 없는데 66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한국 쪽에서는 정반대의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씩 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무언가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루머가 월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외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형, 곧 나와요. 준비하세요. 저는 베이징 아파트 창밖을 봤습니다. 1월에 베이징은 영하 15도였어요. 뉴스에서 서울도 영하 10도라고 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평택 클릴룸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겠죠. 갈라진 손으로, 맨손으로 멈추지 않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외희가 말한 곧이 정말 곧이라는 것을. 2주 뒤 2월이 왔습니다. 4개월 뒤 장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6년 2월 3일 밤이었어요. 형, 내일 아침에 삼성 발표가 있어요. 제가 베이징으로 갈게요. 직접 봐야 해요. 장외희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가 나오는데? 숫자가 나와요. 다음 날 아침, 장외희가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한쪽에는 한국 증시 실시간 화면, 다른 한쪽에는 뉴스 피드를 띄워놓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2월 4일 오전 9시, 한국 증시 개장 시간이었어요. 로비의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사 양산 출하,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탑재 확정. 장외희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형, 숫자 갑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숫자, 동작 속도 11.7깁스. 국제 표준이 정한 기준이 8이에요. 8이면 합격입니다. 삼성이 찍은 숫자가 11.7. 합격선보다 46%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대 13까지 가능하대요. 형, 표준의 거의 2배 가까이를 찍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CXMT는 아직 HBM3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HBM4는커녕 한 세대 아래 제품도 못 만드는데 삼성은 표준의 2배를 찍었어요. 두 번째 숫자, 대역폭 3.3TB. 이전 세대보다 2.7배 빨라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이 3.0이었는데 삼성이 3.3을 찍었어요.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110점을 받아온 셈이었습니다. 장외희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형, 이건 제가 10월에 예상 못한 건데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출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대요. 성능이 예상을 크게 웃돌아서요. 제가 반사적으로 되물었어요. 잠깐, 엔비디아가 빨리 달라고 한 거야? 네. 1년 전에 퇴짜 놓은 그 엔비디아가요. 1년 전 왕아오가 웃으면서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한테 퇴짜 맞은 회사예요. 그 퇴짜 놓은 회사가 지금 빨리 납품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숫자, 장외희가 다른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디램 가격 추이 그래프였어요. 범용 디램 가격이 70%에서 100% 가까이 폭등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CXMT가 싸게 팔아서 시장을 먹겠다는 전략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뜻이었어요. 가격이 오르면 기술력과 수율이 높은 회사가 이깁니다. 싼 걸로 승부하던 회사는 밀려요.
우리가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세웠던 그 완벽한 시나리오가 숫자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1월에 반품당하고 12월에 장비를 못 사게 되고 2월에 디램 가격까지 폭등. 우리 CXMT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이크론은?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라도 삼성을 견제하고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재밌는 게요. 장웨이가 한 리포트를 열었어요. 세미어넬리시스라는 분석기관에서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마이크론 점유율이 0%가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0%? 마이크론 CFO가 직접 반박했는데 방어적이었어요. 자신 있으면 성능 숫자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숫자는 안 내놓고 부정확하다고만 한 거예요. 장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숫자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때 옆 노트북의 한국 증시 화면에서 숫자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6만, 17만, 17만 5천. 멈추질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 남의 나라 주식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묘했어요. 아니, 묘한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 한국 증시 역사상 최초. 1,000조 원. 1,000조 원입니다. 장웨이도 저도 화면을 보고만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화면 안에서 한국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걸. 장웨이가 비교 데이터를 띄웠어요. 텐센트 982조 원, 알리바바 565조 원.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두 기업을 삼성전자가 동시에 넘어선 겁니다. 1년 전에 시총 48위까지 추락했던 그 회사가 14위로 올라서면서 중국 최대 기업들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34계단을 1년 만에 올라간 겁니다. 형, 마지막 숫자요. 장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123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82% 증가. 글로벌 영업이익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숫자가 겹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빅펀드 3기 66조 원, 10년에 걸쳐 집행됩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 30조 원, 3개월 만에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우리가 10년간 쏟아부을 돈을 이 회사는 2분기 만에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10년을 투자해서 자금률을 7%에서 30%로 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정상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10년 vs 1년. 우리가 따라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 있던 곳과 그들이 서 있던 곳은 애초에 같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장웨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장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10월에 제가 반등이 아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반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부활이에요. 호텔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신저방이었어요. 왕아오가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1,000조 기사. 그 아래에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활발하던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천핑도 마샤오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1년 전 그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지던 사람들이 한 줄의 메시지도 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제가 해야 할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베이징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2012년 아버지가 은퇴하시던 해에 중국과학원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항상 반도체 웨이퍼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걸 장난감인 줄 알고 만졌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요. 10년이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는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이었습니다. 제가 공업정보화부에 들어갔을 때도, 반도체 산업국에 배치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씨를 뿌리고 제 세대가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빅펀드가 출범했을 때, CXMT가 세계 4위에 올랐을 때,
저는 아버지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숫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정상까지 1년 걸렸어요. 우리는 10년간 66조 원을 쏟아붓고도 자금률 30%입니다.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이 우리 빅펀드 반년치예요.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한 건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 걸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고만 계셨어요. 그 웃음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따라잡아야만 한다는 절박함.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왕아오였어요. 리 부국장님, 한번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회의실에 다시 서게 될 줄은, 그리고 그때의 제 역할이 1년 전과 정반대가 될 줄은.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방이었어요. 창문 없는 지하 회의실, 긴 테이블, 12개의 의자.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왕아오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 부국장님이 직접 오셨으니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임한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1년 전 이 방에서 제가 발표했던 보고서 제목이 한국반도체 산업위기, 분석 및 중국의 전략적 기회였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방에서 정반대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지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의 시대는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내 역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HBM 4점, 동작 속도 11.7갭스. 업계 표준의 146%입니다. 대역폭은 이전 세대의 2.7배. 엔비디아가 출하를 일주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램 가격은 7100% 폭등했고 삼성전자 시총은 1000조 원을 돌파해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동시에 넘어섰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봐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 빅펀드 3기 66조 원은 10년에 걸쳐 집행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0조 원입니다. 우리가 10년간 쏟아부을 돈을 이 회사는 2분기 만에 벌어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천핑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년 전 복도에서 저한테 보고서가 보수적이라고 2년이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인정이었어요. 왕아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율에서는 아직.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HBM4 수율이 60%대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0%대고요. 수율 격차가 있다면 아직 기회가. 왕아오 동지, 제가 끊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율 60%로 세계 최초 양산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출하를 앞당겨 달라고 했어요. 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아오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물량이 늘어납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는데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1년 전 HBM도 못 만드는 회사, 메모리 공장일 뿐이라고 했던 사람이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마샤오린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빅펀드 3기 실무진. 1년 전 66조 원이면 CXMT를 삼성 규모로 키울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66조 원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 돈으로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 안에서 가장 강경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정부 반도체 정책실의 유징이었습니다. 1년 전 회의에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K반도체, K팝처럼 포장만 화려한 거 아닙니까? 하고 웃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징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강경했던 사람이 물었다는 건 더 이상 반박할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1년 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저한테 묻고 있었어요. 공격에서 수비로 12명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것을 부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12명의 눈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유징이 다시 물었습니다. 리 부국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진. 2012년 중국과학원 연구소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웃고 계신 사진. 그 사진을 잠깐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반도체 연구원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따라잡는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에 앉아있는 1년 전에도 믿었어요. 스크린을 껐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따라잡는다는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상대가 멈춰 있거나 적어도 느려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삼성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려지지도 않았어요. 시총이 반토막 나고 엔비디아에게 퇴짜를 맞고 전 세계가 끝났다고 했을 때 그들은 새벽 4시에 클릴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장비의 진동을 느끼면서 갈라진 손으로 왕아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핑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멈추면 따라잡히니까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이 흔들렸어요. 10년이면 따라잡는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상대도 10년을 뛰면 우리는 영원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아니, 상대는 10년을 뛴 게 아니에요. 한 세대를 건너뛰었습니다. 유징 동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유징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방 전체가 긴장했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가 강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강합니다. 새벽 4시에 클릴룸에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 시총이 반토막 나도 한 세대를 건너뛰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 멈추면 따라잡힌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 그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마샤오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징이 테이블에서 손을 뗐어요. 왕아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리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1년 전 이 방에서 조립이에요. 조립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숫자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 10년이면 따라잡는다고 하셨죠. 틀리셨어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 멈추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셨으니까. 사진을 닫았습니다. 복도 창으로 베이징의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6개월 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총은 1200조 원에 육박했어요. HBM4의 샘플 출하가 시작됐고 2027년에는 고객 맞춤형 HBM까지 예고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베라, 루빈에는 삼성전자의 HBM4가 탑재되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빅펀드 3기는 여전히 집행 중이었지만 더 이상 삼성을 넘는다는 목표를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해 봄 베이징 대학에서 반도체 산업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학생 한 명이 물었어요. 교수님,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먼저 새벽 4시에 클릴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꿉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